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주제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평소에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름 아니라 대체적으로 비대면 강의에서는 PPT를 사용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강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시청자 혹은 학생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저는 그것을 오늘 좀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넘어선다?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PPT에 의존하는 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강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강의 방식인데요. 그 어떤 지식의 내용, 정보의 내용을 문자화하고 혹은 사진을 곁들여서 감동과 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미 잘 짜여진 방식으로 시간에 맞춰서 PPT를 구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달하는,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죠. 비대면 강의에는 굉장히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비대면 강의 진짜 저는 잘 못합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냥 여기 앞에 지금 이 카메라 작동하시는 분하고 연구소 관련된 선생님 한 분 와 계시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강의 굉장히 힘듭니다. 대면 강의를 해야지 서로 감정도 소통되고 눈빛도 교환되고 마음도 열리고 머리도 열리면서 이게 정보와 감동과 소통과 이런 것이 함께 일어나는데 이건 지금 어떤 빈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혼자 독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 그런데다가 거기다 PPT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기술에 의존하는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전달보다는 소통하는 방식의 강의를 주로 해왔는데 그러려면 일단 모여야 되고 서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토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응답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주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소통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PPT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전형적인 강의 방식, 어떤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강의 방식은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할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때로는 그걸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걸 잘 문맥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이렇게 떠들어 보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강의 방식에 제가 익숙합니다. 오늘 여기 숙명여대 들어오다 보니까 21학번 2021년에 입학한 학생들 이제 입학한다고 돼 있고 또 졸업 시즌인가 봐요. 학생들이 졸업 가운을 입고 사각 모드 쓰고 졸업 사진들을 찍고 있는 걸 봤는데 참 21학번이면 저하고 진짜 몇 년 차입니까? 제가 74년도에 입학했으니까 거의 47년, 8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희 아들이 이미 대학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듣는 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숙명여대에 와서 하니까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월이 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PPT라든지 비대면 강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역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눈과 눈물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하는 데서 상호 소통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 아닌가. 교육은 서로 만나서 한 자리에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기계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정보 전달은 되지만 인격적인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교육과 더불어서 종교 예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예식도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 열기라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집합적 흥분, 집합적 열기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통 상태와는 다른 어떤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종교행위도 거룩한 체험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또 교육행위도 인격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정보 전달에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PPT를 사용하지 않고 전형적인 고전적인, 제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던 방식대로 강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PPT에 의존하는 방식을 저는 통조림에 넣은 생선이라고 있죠. 통조림 생선들 그냥 규격화돼 있어요. 싱싱한 맛이 없어요. 안전해요. 무슨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끼니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회라는 게 있죠. 오늘 잡아온 거를 횟집에서 아니면 집에서 사와서 잘게 잘라서 먹는 맛. 저는 대면 강의와 PPT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 강의를 어떤 생선회와 비슷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이상적인 강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징어를 우리가 보기로 들어보면은 마른 오징어 찢어 먹는 거, 그게 말하자면 PPT 사용하는 비대면 강의라면은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하는 방식은 생 오징어를 갖다가 잘라서 회에다 찍어 먹는 생생한 맛. 어떤 맛일지 모르죠. 짐작이 안 가죠. 저는 오늘 제가 강의안을 갖고 왔지만 1시간 반이라는 상당히 깁니다. 그걸 PPT 사용 안 하고 1시간 반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는 이미 다 찍어놓은 시퀀스들을 몽타주 해가지고 안정된 방식으로 다 고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재생하면 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연극은 각본이 있습니다만은 각본에 따라서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하루에 2번 공연을 하지만은 할 때마다 관객들의 수준에 따라서, 관객들의 열의에 따라서, 관객들의 관심에 따라서 공연의 분위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달라지고 연기도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말하자면 영화를 카메라 앞에 있어서 영화 찍는 기분이지만은 연극하는 기분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촬영하시는 두 분은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기 인문학연구소에 계시는 하원교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지금은 모든 이야기가 코로나19, 코비드19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다 보류돼 있죠.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이제 솟아나고 드러나고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고 있고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 극복되면은 해결될 것이냐, 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인문학적 사회학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학자입니다만은 사회학자이면서 동시에 작가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자이되 작가적으로 사회학자만을 대상으로 쓴다거나 사회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글을 쓰거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처럼 모든 사람을, 교양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학을 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사회학과 작가이기도 하고요. 작가입니다만은 작가라고 소설이나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여행기라든지 평전이라든지 사회학 책을 쓰더라도 남과 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이되 거기에는 다른 작가들, 유명 작가들 많습니다만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저는 사회학적인 작가다, 사회학자로서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는 작가다. 제가 파리에 대한 책도 쓰고
뭐 박예문 교수라고 철학자에 대한 평전도 쓰고 프로방스에서 지냈던 일기도 써보기도 하고 뭐 서울을 걸어다녔던 이야기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라는 책도 써보기도 했는데 그 모든 책들에는 작가이되 사회학적 관점이 잃지 않는다는 그런 뜻 정신을 전 담고 있어서 사회학자이되 작가이고 작가이되 사회학자다. 사회학자와 작가 사이에는 서로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좀 어렵습니다. 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어느 대학 무슨 소속이라는 거를 갖기 싫어서 자유로운 학자로 살아가고 자유로운 작가로 글을 쓰고 싶기 때문에 사회학자 작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회학자와 작가 사이에 대부분 이제 쉼표를 찍어주는데 저는 쉼표가 아니라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칩니다. 그 빗금의 의미는 사회학자이되 작가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작가이되 사회학자를 갖는다는 그 둘 사이에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한 2011년에 제가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뭐 한 지금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그런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뭐 잘 안 써주고 정수복 박사다, 정수복 사회학자다 뭐 이렇게 써주다가 지금은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정수복 가로치고 사회학자, 빗금 작가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합니다. 여기 아마 여기 숙명 여기 인문학연구소에서 거기서 쉼표를 찍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빗금을 쳐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뭐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겠죠. 상황 인식인데 자기의 처지나 입장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뭐 지역이나 국적이나 종교에 따라서 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유행하는 말들 흔히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살펴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뭐 조금 가라앉았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만들어내서 널리 유행했던 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한국이 아니라 과거의 조선 사회였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건 지금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또 혹은 뭐 병들었다는 거죠. 사회가 좀 뭐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게 한국 사회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는 게 과장이 있고 무리가 있고 지나친 일반화가 있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그 말이 널리 회자되었던 까닭은 그게 상당한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렵다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기 때문에 널리 쓰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동료 사회학자 가운데 서울대 사회학과의 이재열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분 책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살겠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 주위에 상당히 뭐 한국 사회로 말하면 지배층 혹은 중상류층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보다 살기 좋은데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민을 가든지 뭐 딴 데 가서 살아야지 여기 힘들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뭐 살기 어려운 사회는 아닙니다. 뭐 한국 사회보다 살기 어려운 사회는 일단 전쟁 상태에 있거나 분쟁 상태에 있거나 불평등이 굉장히 과도하거나 뭐 독재 체제거나 뭐 이런 나라들 굉장히 많고 한국 사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OECD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뭐 살기 힘든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헬조선이라는 말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뭐 몇 년 됐습니다만은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론이라는 게 있죠. 이건 굉장히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계층 혹은 계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말하자면 흙수저, 금수저, 뭐 동수저, 뭐 나무수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 부모의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의 기회와 내용과 형식이 거의 결정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상속남, 상속녀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의 그 지위, 사회적 지위를 이어받아서 상류층이나 부유한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상속받은 게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 그래서 부자 아빠, 부자 아들, 거지 아빠, 거지 아들, 부자 엄마, 부자 딸, 거지 엄마, 거지 딸, 뭐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조응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저론. 그래서 프랑스에 제 동료 사회학자 한 사람이, 제가 프랑스에서 17년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한국에 13년 활동하다가 2002년에 가서 2011년까지 있었으니까 총 17년 살았는데, 그러면서 프랑스 사회학자들 얘기를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 제 프랑스 사회학 동료 하나가 쓴 책이 불평등 현상을 다룬 게, 이 영국에서 복지 정책을 쓸 때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한마디로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게 요람 아닙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인데 이 일생을 국가가 최소한의 그 복지를 정책을 통해서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장해 준다. 복지 정책의 그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는데, 프랑스 사회학자가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을 논한 책의 제목은 요람에서 결정된 운명, 데스팅 오브 백소라고 불어로 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람에서의 운명, 이런 책 제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정론적인, 사회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것이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고 이어져 가지고 뭐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 부자 아들, 부자 손자로 되고 거지 할아버지, 거지 아버지, 거지 아들, 거지 손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건 이것이 말하자면 헬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파생돼 나온 말들로 무슨 88만 원 세대다, 3포 세대다, M포 세대다, 뭐 이런 말들이죠. 다 포기하는 세대. 뭐 저희 세대에는 하면 된다라는 말이 어떤 표어였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면 다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하려고 맘만 먹으면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이고 뭐 김우중 회장이고, 한국에 더 많은 그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출발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근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해도 안 돼. 그래서 포기한다. 근데 뭘 포기하냐면,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 갖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걸 포기한다. 그다음에 결혼해서 아기 낳는다, 포기한다. 집 갖는 거, 자기 집을 가져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 갖는 거 포기한다. 뭐 이게 포기하는 게 많아져서 점점 3포, 4포, 5포 돼서 N포 세대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처절하고 절망적인 헬조선의 그 마음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된, 이것도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갑질은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갑을 관계라는 것이 있죠. 말하자면 이건 사회학적인 용어로 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인간적인 모욕과 모멸, 참을 수 없는 어떤 그 분노 같은 걸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갑질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 방송에도 많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 사회가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민주화 이후에 교양이 넓어지고, 폭력이라는 건 국가가 사용하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물리적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해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상해, 치사, 폭력 이런 사건들이 뭐 이렇게 옛날같이 많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시 늘어난다고 그러는 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신체 폭력이라는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대면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하고, 되게 조직 내에서는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하는 거,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고객님들, 부유층 고객님들이 백화점이나 명품이나 뭐 일반 상품 판매하는 데 가서 고객으로서 그거를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기 와서 강의했다 그러는데 제 동료 학자이기도 하고 후배 학자이기도 한 김찬호 선생이 쓴 책이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죠. 모멸감을, 갑질을 해서 사람들이 모멸감을 많이 준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평등한 사회에서 N포 세대에게, 피지배자에 속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어폭력이 가해지면서 모멸감을 느끼니까 분노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정신과 치료 중에서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지금 급증을 해서 뭐 인구의 10%라는 설도 있어요. 보건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갑질과 모멸감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죠. 기생충이라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봉준호 감독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저희 사회학자들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상도 많이 받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영화가 됐으니까요. 봉준호 감독이 대학생일 때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그때 한 몇 년 동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성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제가 가르치는, 강의했던 사회문제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처음에 열심히 나오고 추석도 부르면 뭐 이렇게 봉준호 부르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 뭐 4월 중순 5월 되니까 안 나와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 100명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큰 강의실에서 했고. 근데 뭐 추석 쭉 불러보는데 봉준호라는 사람이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자주 안 나오는 사람만 이름을 쭉 부르는데 봉준호는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봉준호 감독이 그때 학생 시절에 데모를 해가지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그때 경찰에 잡혀가지고 구석에 뒤에 있어서 못 나왔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도 제가 불평등에 관한 한국 사회 문제를, 불평등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제가 이제 90년대 말인가 그때는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이어서 김포공항에서 다 국제선을 타는데, 그때 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꾸벅 인사를 해요. 제가 봉준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옛날에 강의 들었는데 그 학점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봉준호구나 그래서 알았는데,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게 불평등한 사람들은 어떻게 두 개의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영화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홍수져 가지고 물에 빠진 그 집의 처참한 모습과, 부자들이 살아가는 아주 앞마당 있고 잘 정돈된 2층 집의 가구, 그 사람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여가 생활 완전히 다르죠. 불평등이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기생충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거기다 대입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생충에 나오는 두 가족 세계 사우인데 누가 기생충입니까?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그 집에 뭐 일하러 들어가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들의 것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지만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 빈부 차이라는 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라는 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부를 독점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늘 쪼들리고 뭐 부자들의 시혜를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부자들이 기생충이다 라는 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누가 기생충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 불평등한 현상 가운데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해서, 스펙, 학교 들어와서 학점 잘 따는 것만이 아니라 뭐 영어도 뭐 잘해야 되고, 뭐 증명,
그 각종 그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스펙 쌓는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스펙 쌓는 거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스펙이라는 말도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 후배 학자가 가운데 또 최정열 교수라고 그 계명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이제 학생들 연구해 봤더니 대구 지역의 학생들은 스펙 안 쌓는다는 거예요. 뭐 경쟁 사회고 다 스펙이 좋아야 저도 취직한다 그러는데 안 쌓는데 스펙 쌓는데 관심 없고 그냥 과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간에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뭐 그날 대충 살아가고 뭐 재밌게 지내고 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어영부영 이렇게 그냥 4년 동안 그냥 유예된 기간으로 지나가다가 뭐 졸업하면은 뭐 짜장면집 배달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미래 비전 없이 그 살아간다는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책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말하자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뭐 해봤자 안 되니까 지방대 학생이 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냐 뭐 교사 시험을 봐야 되겠냐 뭐 내 실력에 뭐 서울 인서울대학은커녕 뭐 경기도 지역 서울 대학도 못 가가지고 지방에서 그냥 사립대학 다니는데 뭐 전망이 없다 그러니까 4년 그냥 때우고 나가고 그냥 부모들 도움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자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참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박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쭉 몇 가지 단어들, 키워드들을 얘기했는데 그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들은 뭡니까? 청년 실업. 요즘 정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젊은이들 실업이 늘어나서 정부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뭐 청년 무슨 인큐베이터, 숙명여대에 들어오는데도 뭐 무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제 학생들 취직 알선해주고 하는 그런 센터 만들어놨는데 학교마다 다 취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뭐 인문학 연구소입니다만 우리가 숙명 인문학 연구소입니다만 인문학 이런 거보다는 뭐 경영학, 인문충이라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은 벌레와 같다. 무슨 경영학, 공대, 제일 좋은 건 의과대학 아니면은 법학 전문대학원 나서 변호사 되거나 좀 안정된 직업을 갖고 해 실용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뭐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건 진짜 힘들어. 뭐 그런 게 이제 일반화가 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실업과 인구론이라는 말, 인구론이 인구학이 아니라 인구의 구할은 논다가 인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실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말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점점점 이렇게 가족이 붕괴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젊은 청년들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거나 서울에 살거나 경기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랑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여성들도 결혼을 안 하고 비혼 여성들이 많아지고 남성들도 3포 세대, N포 세대에서 말했듯이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고 혼밥이고 혼자 술 먹는다고 혼술, 혼자 영화 본다고 혼영 이런 말들이 이렇게 생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나온 말들이 궁셔리라는 말 알죠. 궁하지만 럭셔리어스하게 살자. 돈 없어 알바해가지고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겨우 버는데 그래도 친구들 만날 때는 멋진 데 가서 하루에 20만 원 먹자. 이런 거. 돈도 없는데 그냥 하루는 사치하는 거. 그게 궁셔리.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 그런 헬조선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욜로족, 욜로. You live only once. 거기서 YOLO 이렇게 YOLO 이렇게 only once. You live only once. 약자로. 그러니까 인생 한 번밖에 안 산다. 어쩌란 얘기냐. 그러니까 헬조선에서 살아가려면은 욜로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궁셔리도 나오고 욜로족이라고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도 해보고 배낭 메고 유럽도 여행 가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가까운 데는 동남아시아 일본도 많이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트랙에 들어가서 취직 공부할 사람들은 하라. 스펙 쌓고. 나는 욜로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 낭만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서로 도와주는 게 없고 각자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각자 도생 이런 말이 또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됐죠. 각자 도생. 자기가 자기 살 길 자기가 그 찾아서 헤쳐나가야지. 누가 도와주냐? 누가 도와줘? 네 일 네가 헤쳐. 부모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뭐 없어. 너는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 사회죠. 그래서 연대성이 결핍된 뚝뚝 떨어져 나가서 고립된 그런 사회, 개인화가 증가되는 사회, 그렇게 우리 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다른 한편 또 기술 개발이 엄청 많이 됐지만은 기술 개발이 많이 된 분야가 뭐 전자, 통신, 뭐 IA, 컴퓨터 공학 뭐 이런 거지만 가장 생활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술 개발이 일어나는 데는 의료의학 분야죠. 그래서 지금 웬만해서는 사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웬만한 병 걸려서는 다 죽지를 않죠. 그리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주거 상태도 좋아지고 뭐 생활 상태가 좋아지게 했지만은 병원 체제가 개발이 돼서 노인이 돼도 그냥 병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오래 끄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 또 하나의 현상으로 노인들이 근데 자식들한테 다 상속해주고 돈 뭐 나눠주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이 빈곤층이 제일 많아요. 그 빈곤해졌고 노인들이.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병에 있는 사람들, 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뭐 상속 다 받고 돈 다 빼가고 나면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돈도 없고 가난하고 가족들과의 연대도 없고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노인 자살률이 증가해서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뭐 한때 1위였는데 조그만 다른 나라 하나가 이제 또 더 많다 해서 2위가 됐지만 노인 자살률은 계속 1위인데 다른 2위하고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는 일이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계속되고 있죠. 뭐 젊은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노인들도 어렵다. 노인 복지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래 사는 건 좋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철학과의 김영석 교수님한테 철학개론 강의 들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베스트셀러 됐죠. 100세를 살아보니 그분이 22년생인가 21년생인가 되니까 이제 100세를 살아보니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꾸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뭐 줄여가지고 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죽는 거 9988234 라고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말들 돌아다니는 말들이 한국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노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많은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남녀 간의 어떤 혐오가 굉장히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 뭐 90년, 87년 이전까지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부문 운동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어려웠어요. 일단 민주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민주화 이후 90년대 되면서 여성단체들도 많이 나오고 여성운동도 나오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뭐 남녀평등 기본법, 남녀평등 고용법, 뭐 성폭력 방지법 등등 법제화가 많이 됐죠. 한국 사회 그 2000년대 들어 90년대 후반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그 법안이 많이 통과됐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그것들의 그런 법 호주제도 폐지되고 해서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그 남자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남성들의 의식이 아직도 가부장제적인 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시시했는데 요즘은 그냥 떳떳하게 성소수자라고 그래서 LGBT, Q자까지 붙여가지고 LGBTQ 이런 성소수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한국 사회에 또 등장하고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세대 여성들, 1950년대 생 여성들은 밤 10시 이전에 귀가해야 되고, 뭐 결혼 전에 무슨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면 뭐 그때도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때 거의 그거는 쉬쉬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성해방이 이루어져서 뭐 결혼 전에 그 성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50년대 에마 부인이라는, 아니야, 50년대 자유부인이라는 정비석에 쓴 소설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교수 부인이 뭐 젊은 청년과 만나서 연애한다는 사건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뭐 혼 외에도 뭐 남녀 관계가 뭐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것들을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죠? 간통죄라는 걸로 해서 그 법으로 금지했는데, 지금은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이런 어떤 성적인 주체성, 자기 결정성의 성적인 자유가 많이 늘어난 것들, 이런 것들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82년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파리에 유학 갔을 때 제 눈에 띈 한국 사회와 다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은 어디 그 공공장소,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머리 허연, 저처럼 이렇게 머리 허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이 나라에 노인이 이렇게 많나? 가는 데마다 연극 경연을 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뭐 좋은 강연회가 있어서 가면 노인들이 상당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뭐 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무슨 시민대학 이런 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다 와서 앉아 있거든요. 지금 한 30년, 40년 지나고 3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80년대 파리 갔을 때 노인들이 가는 데마다 많다는 게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개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나, 동반견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개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다시 요즘 보면 한국에 동반견 굉장히 많습니다. 개들 많이 키워요. 그게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동반견. 근데 지금은 개들은 애정을 주고받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고양이, 동반묘, 고양이는 좀 신경을 덜 써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뭐 애정을 교환하고 싶은 사람은 개를 키우지만은 점점 바쁘고 돌봐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그 변화를, 추세를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뭐 선진국에 속하고 건강보험도 다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굉장히 한국 사회 불만 많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의사들의 수입이 적다. 뭐 의사들 뭐 조금만 하면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흰 가운 벗고 진료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이익단체라고 그러죠. 이 직업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나 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의사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아야 되고, 뭐 숙명여자대학은 의과대학이 없는데, 의과대학이 있어야지 뭐 제대로 된 학교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근데 요즘 제 친구 딸이 그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아이고, 의과대학보다 더 좋은 게 수의과대학이라고, 거기를 또 전과를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자리가 나가서 편입학을 해가지고 수의과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해서 지금 병원을 개원하려고 그러는데, 수의과대학이 훨씬 더 앞으로 인기 있는 직종이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하면은 의료보험 때문에 별로 돈을 못 버는데, 개나 고양이 치료하는 수의사 병원 차리면, 동물병원 차리면 의료보험이 없어서 조금만 아파도 뭐 약 하나 줘도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어서 수입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과대학이 지금은 뭐 더 인기학과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한국 사회에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권보다는 뭐 동물권은 좀 좋습니다. 해야 되죠. 동물들이, 생명을 가진 동물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착취당하고 압박당하고 그 폭력을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인권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권도 동시에 주장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인권보다는 동물권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 이것도 한국 사회 하나의 변화의 상황이 하나고요. 그만큼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 폐허 상태가 된, 가장 폐허가 심하게 된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었죠. 패전 국가였으니까. 1945년에 세계 상황을 봤을 때 폐허가 된 두 나라 꼽으라 그러면은 일본, 오키나와, 나가사키 원자폭탄까지 투하돼 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독일, 히틀러 제국이 붕괴되면서 소련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도 해방되고 연합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였죠. 근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폐허에서 제일 성장한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말하자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독일이 성공한 게 기적이라 그래서 독일을 흐르는 강이, 제일 큰 강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60년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조국 근대화라는 그 표를 내걸고 한국 사회도 이제 기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경제 성장해가지고 100만 불 달성, 1000만 불 달성 뭐 해서 계속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60년대를 저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마이카 마이홈 시대를 열겠다 해서 표가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가 막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있고 자동차 있고 가족 그림 있고 이런 거, 고속도로 이렇게 뚫려 있고 이런 거였습니다. 마이카 마이홈 시대를 열겠다. 근데 이게 한 90년대 다 실현이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 자동차 없는 마이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이홈도 거의 다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강남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경기도에 있느냐, 뭐 충청도나 경북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 다 몇 평이나 따라 다르지만 다 아파트 웬만한 거 정도 갖고 있어요.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방에 가면은 한 30평대가 한 3억 정도 하고, 뭐 강남으로 가면 20억 하고 뭐 30억 하고 이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 집 갖게 됐어요, 아무튼. 그리고 다 아파트는 뭐 크고 뭐 그다음에 화려한 무슨 대리석 썼느냐 안 차이는 있지, 그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샤워기기 있고 뭐 다수색 변소 있고 뭐 거실 있고 뭐 침실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 주방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생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뭐 안목만 있으면 요새 뭐 몇만 원짜리 옷도 멋있게 입을 수 있고, 식생활도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의식 생활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경제 성장을 통한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 마이홈과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는 게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한국도 진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진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독일하고 일본이 45년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됐다면 한국은 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아닙니까? 53년에 휴전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거꾸로 지금 와서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헬조선이다. 나 사는 게 힘들다. 노인도 힘들다. 젊은이도 힘들다.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뭐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쫓겨가지고 점수 별내가 돼가지고 힘들다. 청소년들 진짜 뭐 자유가 없어서 힘들다. 젊은이들도 청년 실업으로 힘들다. 다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래서 영국의 기자 가운데 한국 좋아하는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 뭐 마이홈 마이카 시대 되고 뭐 생활 수준 높아지고 밥 먹고 살고 뭐 옷 입고 다니고 뭐 아파트에 살고 그러지만 미래가 없고 뭐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런 문제는 전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코로나 끝나도 계속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 끝나면 헬조선의 계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불평등이 여러 차원에 있습니다. 불평등이 여러 차원에 있죠. 남녀 불평등도 있고 인종 불평등도 있고 국적에 따른 불평등도 있고 성적 지향성에 따른 불평등도 있고 차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불평등은 이런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계급이다, 계층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사회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87년 이전 민주화되기 이전에 사회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방송인들이 금기시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계급이라는 말이었죠. social class. 계급이라는 말, 군대에서는 쓰죠. 장성 있고, 뭐 연관급 있고, 소위 대위 있고, 상사 중사인데 계급인데 그 군대의 계급은 그 하이어라키 서열화돼 있어가지고 그건 당연하게 쓰는데 뭐 김근태라는 그 민주화 운동했던 그 정치인이 장관하면서 노무현 장관 시절에 자기가 더 옳은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뭐 대통령 직위를 가지고 누른다고 계급장 띄고 붙어보자 뭐 이런 얘기했던데 계급장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직위를 이렇게 말하는 위치를 말해 위아래를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학자들이 쓰는 사회 계급이라는 거는 특히 막스라는 사람이 쓴 사회 계급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쓰는 생산 수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본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노동제급으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데 그 노동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고 거기서 착취를 한다. 그래서 이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회는 근본적인 모순 관계고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의해서 타도되지 않으면은 불평등은 영원히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말 뜻에는 상호 대립적인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모순과 사회혁명이라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신 나온 말이 계층이라는 말입니다. Social stratification. 계층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리학에서 지구를 따지면 표층이 있고 뭐 쭉 안반층이 있고 쭉 내려가면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층이 여러 층으로 돼 있듯이 사회의 계층도 여러 층으로 돼 있다. 그래서 계급 대신 쓰는 말이 이제 계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계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급은 막스가 말하는 계급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게 포함되지 않는 농민이나 소상인들을 뚜띠 부르주아라고 말하는데 자본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농민층이랑 소자본가들 자기 사업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 다 없어져서 노동자화 된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혁명이 일어난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게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계층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층론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됩니다. 사회라는 거는 그냥 자연, 나무나 뭐 돌, 바위처럼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안경,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계급이라는 걸 가지고 사회를 불평등을 보는 사람들은 사회는 대립돼 있다고 보는데 계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사회적 불평등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층화돼 있다. 그리고 층화돼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사다리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사다리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다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프랑스 사회학자들은 그거를 사다리라는 말 대신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도 그래. 승강기 타고서 쭉 누르면 위로 내려갔다가 또 아래층 누르면 1층으로 내려오기 승강기. 그래서 그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급이라는 거는 갈등 상태가 돼서 한 계급이 결국은 지배하게 된다는 건데 계층이라는 건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놓고 그 사이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 한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인가, 헬조선이 아니라 무슨 패러다이스 코리아? 헬조선에서 패러다이스 코리아로 되려면은 사회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 사회를 계층으로 나눠 놓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은 출발할 때 밑에서 출발했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위에서 부모 잘 만났더라도 노력 안 하고 뭐 공부 못 하고 뭐 성실하지 않고 뭐 까불고 다니면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사회 이동의 정도에 따라서 좋은 사회다 나쁜 사회다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계층론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계층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계층을. 상류층, 중간층, 하류층. 그래서 하류층에서 태어났는데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말이 이제 하류층이 그래서 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말하는 거. 그런 걸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상승 이동, upward social mobility라고 이렇게 부르죠. 상류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그렇지만 부모 때 잘 살았는데 밑으로 내려간 건 downward social mobility, 하강 사회 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상승 하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상, 중, 하로도 나눌 수 있지만은 상을 상하로 나누고 중을 상하로 나누고 하를 상하로 나누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개가 가능하죠. 6개. 상상층이 있고 상하층이 있고 중상층이 있고 중하층이 있고 하상층이 있고 하하층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획하느냐, 범주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계층은. 말하자면 또 상류층에서도 상중하를 나눌 수 있고 중간층에서도 상중하를 나눌 수 있고 하류층에서 상중하를 나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9개의 범주가 가능해지죠. 이 9개의 범주 사이에 얼만큼 이동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헬조선이냐 파라다이스 코리아냐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이 하류층에서부터 중간층까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사회 이동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건 말하자면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거나 도시 빈민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으로 올라서는 층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친구들이나 어머니 친구들이나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하류층에서 중간층으로 중간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수단, 통로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대졸입니다. 대학 졸업장.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무직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엔지니어들을 뽑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은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졸업하면은 근무하면은 결혼하고 집사하고 아이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중간층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입이 됐어요. 그러나 70년대 74년에 대학 진학했는데 그때 대학 진학률이 10% 정도였어요. 대학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90%는 고졸이거나 중졸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은 70%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 졸업생이 그 같은 나이 또래. 그러니까 그러면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어가서 중간층이 됐다. 70년대, 80년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중간층이 됐냐? 자영업을 하는 거죠. 뭐 땅을 농촌에 있었으면 논밭을 팔거나 부모한테 돈을 받거나 해서 자본을 가지고 판매업을 하는 거죠. 영세 판매업, 옷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지금은 뭐 편의점도 생기고 뭐 많은 직종이 생겼는데 하여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가족들, 부부간에 하거나 뭐 이모님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고모님도 들어올 수 있고 딸도 할 수 있고 해서 가족 서너 명이 상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자체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구멍가게라는 것도 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큰 상점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자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고 장가도 보내고 아들 교육도 시켜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는 자영업자들이 다 중간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식도 다 대학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한국의 중간층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여러분, 당신은 상류층, 중간층, 하류층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70% 이상이 나는 중간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 조사해 보면 여러분 당신은 상류, 중류, 하류 가운데 어떻게 속한다고 생각하면 중류층이 15%밖에 안 나오고 하류가 거의 많아지게 됐거든요. 점점 중류층 15%, 중산층 개념이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회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자기 스스로 격차가 많아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중간층이라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선거철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만 서민 경제, 서민들의 생활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민이라는 게 바로
중간층 사람들 가운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중간층을 상중하로 나누거나 상하로 나누거나 중간층 가운데 하에 속한 사람들하고 하층과 하류층 가운데 하류층의 하류는 뭐 먹을 게 없어서 구호 대상자가 되거나 뭐 국어를 하거나 뭐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의 상류층은 나름대로 조그만 돈이 있어서 결국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중간층의 하에 속한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뭐 코로나 사태가 오고 어려워지면 이게 하류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하류층의 상층부에 있던 그래도 자립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간층으로 이렇게 발돋움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회 이동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70년대, 80년대 이게 중간의 하류층, 중간의 하층하고 하류층의 상층 사이에 거기 이동이 제일 많았지,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거의 없고 중간층의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건 꽤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은 중간층의 하류층으로 많이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이 중하로 떨어지고, 지금 경기가 더 나빠지면 중하에서 하상으로 떨어질 상황. 이게 말하자면 이게 서민층은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의 지금 사회 이동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대학 나와야 소용없어요. 지금 대학 졸업생이 10% 20%일 때는 대기업 같지만은 지금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자영업 다 죽습니다. 대기업들이 전부 뭐 편의점이다, 뭐 백화점이다, 뭐 무슨 매장이다, 뭐 해가지고 뭐 경기도 서울 일대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무슨 자영업해서 돈 벌 생각할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헬조선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이동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은 대학 나오거나 자기 나름대로 조그맣게 사업체 차려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면은 중간층이 되고 중산층이 돼서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대학 졸업한 게 아무 소용이 없고, 대학 나와서도 인서울대학이나 뭐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어느 과 의과대학이나 뭐 경영학과나 뭐 공과대학이나 뭐 법률대학, 법과대학이나 취직 잘 되는 나와서 그래야지 겨우 살아갈 수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대학 나와야 소용이 없다. 그 부모님들하고 갈등 많습니다. 나는 진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대학 보냈더니 대학 졸업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집에 그냥 처박혀 있거나 우울증에 있거나, 뭐 나가서 겨우 알바나 해가지고 집 밥 벌어먹기도 바쁘고, 뭐 부모하고는 뭐 세대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뭐 부모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젊은 세대들. 참 그런 것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흑수저 금수저 불평등의 문제지만, 작게 보면은 가족 단위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아지고, 세대 간 갈등과 부부 간 갈등 많아져서 이혼율이,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이혼율이 3사람 가운데 1사람 이혼한다. 야,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 그랬는데, 한국도 지금 이혼율 3커플 가운데 1커플 이혼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 하는데 황혼 이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50대 60대 돼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갈라서 황혼 이혼도 늘어나지만,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혼한 거지만 졸혼이라는 거 많습니다. 졸혼, 결혼 졸업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혼은 안 해요. 그러나 별거해서 살면서 아이들 결혼할 때 뭐 부모 이혼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별거 상태로 이혼 상태처럼 살지만은 법률적으로는 그냥 혼인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게 졸혼 아닙니까? 50대 60대 졸혼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혼 이혼 졸혼. 부부 간의 관계도 나빠져.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뭐 부모 자녀 관계 상류층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상류층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상속하라는 압력을 주고 있고, 부모들은 내가 빨리 상속해주면은 쟤들이 나 말 안 듣기 때문에 안 해줘서, 그 상속 문제로 갈등 굉장히 많고, 형제들 사이에도 상속 문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러는데, 상류층이라고 그렇게 뭐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중간층, 하류층은 다 깨져가지고 부부들이 다 흩어져 있고, 아이들은 다 따로 살면서 부모들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할머니가 뭐 손자 데리고 사는 집안, 이런 집안도 많아졌고요.
가족이 다 깨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젊은이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혼자 사는 비혼 가구 굉장히 많죠. 1인 가구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가구라 그러면 최소한 부모 자녀 세대 2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1세대 남자 여자 젊은이건 노인이건 중간층이건 이혼 상태건 부모가 자식들이 안 보는 노인 상태건 젊은이들 아직 혼인 안 한 상태든 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럼 쓸쓸하다. 외롭다. 뭐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금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저는 오늘 뭐 지금 한국 사회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좀 생생하게 하느라고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불평등이라는 현상인데 그러면 과연 지금 한 25분 정도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루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생생하게 각본 없이 뭐 큰 틀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대로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25분 남은 동안에 프랑스 사람들 얘기를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17년 살았기 때문에 박사학위 하느라고 7년,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자유로운 작가이자 또 시민의 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 특파원 자격으로 한 10년, 17년 살았는데 한국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유학 많이 가는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 사회를 잘 모릅니다. 미국 사회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왜냐? 자기가 다닌 학교에서 과목 듣고 점수 따서 박사학위 논문 쓰고 빨리 돌아와서 한국에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냥 빨리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다 일념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학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미국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별로 관심 없어요. 프랑스에 유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유학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어로 강의 듣고 외국어로 뭐 글 쓰고 숙제 내고 논문 써서 외국어로 심사받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유 빨리 이제 돌아가서 한국 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드는데 저는 다행히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다음에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작가로서 쓴 책이 뭐 파리를 생각한다 뭐 그 다음에 프로방스에서의 완전한 휴식 그냥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쓴 글들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친구들 얘기나 제가 경험한 것을 썼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불평등 현상과 사회 이동에 관련된 프랑스 사람들의 체험 그걸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류층 가난한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상류층으로 진입했다. 부모는 완전히 문맹이고 초등학교 졸업생이고 농사지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파리의 인류대학 나와가지고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됐다. 작가가 됐다. 뭐 기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고 정지영 회장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어떨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 난 참 부럽다. 나도 참 저런 사람처럼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진짜 용이 되고 싶다.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다.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죠. 밑에서 상층 탑으로 올라갔으면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걸 말하자면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부모는 교육 수준 낮고 재산 별로 없고 농촌 출신이거나 노동자 계급 출신이고 자기는 거기에서 대부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모전여전 혹은 뭐 흑수저 금수저면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노동자 중하층에서 태어났으면 중하층 뭐 그렇게 되면 이게 흑수저 금수저인데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 흑수저에서 흑수저 금수저에서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에서 금수저 된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사회학자라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피에르 브로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프랑스의 시골 촌놈이 파리 상경해가지고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낸 책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회학을 하게 됐나 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얘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 사회학자로서 두 개의 세계를 살게 됐잖아요. 시골에 피레네 산맥 근처에 베아른이라는 동네에 난갱이라는 농촌 마을인데, 제가 거기를 여행을 한번 가보고 그 집, 피에르 부르데가 살던 집이 있어서 집도 노크를 해서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이 살았던 초등학교도 가보고 해서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아주 깡촌입니다. 거기에서 우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피레네 산맥 근처에 뽀라는 좀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루이르긴하고 최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최고로 좋은 고등사범학교 에콜 노르말 수페리에르라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알제리 전쟁이 나서 알제리에 그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장교로 임관을 하는데, 장교로, 알제리 전쟁이라는 것은 알제리가 프랑스의 130년 동안 식민지였는데 해방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군대를 가져와서 그걸 진압을 하고 계속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 프랑스의 엘리트로서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장교로 임관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나오는 신문들 가운데 알제리 전쟁이 말하자면은 이거는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빨리 철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은데, 그런 주장을 다루는 신문 잡지 기사를 놓고 읽고 있다가 그 장교한 윗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야, 너는 여기 와가지고 알제리 군하고 싸워야 될 놈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장교에서 다시 사병으로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류층에서 출발해서 상류층이 됐기 때문에 상류층에는 속하는데 상류층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하류층의 입장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파리에 와서 이제 파리의 최고의 지식인이 됐는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다 금수저죠. 파리를 상류층, 파리 시내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뭐 의사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최소한 교사이거나 변호사이거나 이런 집 자제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교수 되고 지식인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 세계적인 학자고 지식인이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옷 입는 방법, 말하는 거, 밥 먹을 때 식사하는 태도, 친구들, 이게 부모들 뭐 이게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어떤 부모에게 교육을 받느냐,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선생님에서 교육을 받느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에 배이게 되는 어떤 습관, 어떤 습속, 이렇게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이 하비투스라는 말로 정의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체화돼 가지고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친구 사귀는 방식, 자기가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취향, 기호 이런 게 이미 결정돼.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가족과 학교와 사회적인 집단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결정돼가지고 자기는 자유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결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걸 이 사람이 하비투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비투스가 말하자면은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파리 상류층 하비투스하고 다른 하비투스를 가지고 어렸을 때 자랐는데, 상류층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류층 사람들이 하비투스를 또 갖게 돼서 두 개의 하비투스가 이 사람 안에 몸 안에 공존돼 있죠.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모와 자기가 자란 시골에서 자란 거에서 튕겨난 하비투스와 파리에 올라와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자기가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상류층 하비투스, 이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 그 몸속에는,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그래서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흑수저, 금수저. 흑수저는 흑수저 하비투스, 금수저는 금수저 하비투스 갖고 살아가면 돼요. 그냥 단순해. 그러면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사회 이동을 거쳐가지고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온 사람은 하류층 하비투스를 갖고 있는데 상류층 하비투스에 적응을 살다 보니까 상류층 만나면은 겉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 같고, 하류층 자기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부모님 만나면 너무 그냥 짜증나고 말이죠. 그 살아가는 꼴이 보기가 싫고, 이게 어느 두 개의 집단 어디에도
편안한 장소가 없는 그런 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하비투스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기로 된 그릇 있죠. 사기로 된 꽃병 이런 거 깨지면은 거기에 접착제 발라가지고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화병으로서 이제 뭐 물 안 새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는데, 이 금이 가 있는 거죠. 언제 이게 다시 깨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 브루디에는 자기의 하비투스는 불어는 아비투스 클리베가 말하자면 금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의 하비투스는 금이 간 하비투스다. 하류층 하비투스하고 상류층 하비투스가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금이 간 상태로 붙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이 하류층에만 있었으면 상류층은 모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면 되고, 상류층이면 살아가면 되는데,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왔기 때문에 두 문화에서 다 자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두 개의 부재, 이중의 부재 속에 살아간다. 자기는 이중의 부재. 여기서 있어서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자기가 연극하는 것 같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도 옛날의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 만나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이질감과 소외감과 이방인 것 같은 걸 느끼고, 이게 참 어려운 인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런 거를 썼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계를 지배 피지배 관계로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평등 관계라는 것도, 갑질이라는 것도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한 사회에는 이제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다. 계급이라는 말 빼도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있는데, 지배받으면서도 지배받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난 자유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러고 이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사용하는 어떤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에서 일단 돈이 많아야 돼. 그럼 경제 자본이죠. 학벌이 좋아야 돼. 교육 자본, 학술 자본, 문화 자본이죠. 문화 자본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 사회 자본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많은 사람이 상류층에, 총합이 많아야 돼. 경제 자본, 문화 교육 자본, 사회 자본, 총합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 이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세계가 골고루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경제 자본이 특히 많은 사람은 자본가들, 부자들이죠.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자본이 많은 사람은 지식인들이죠. 사회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하나는 많은데 하나는 없거나 하면 이제 이게 사회적 생활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지배계급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 세 자본의 양이 적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 자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연고주의다,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회적 자본이 경제 자본이나 문화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하류층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뭐 그래도 이게 힘들죠, 살아가기가, 말하자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말하자면. 부모님 친구들이나 뭐 자기의 친구들이나 뭐 좋은 학교 나오면 학벌로다가 좀, 학연으로다가 좀 이렇게 보충이 될 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 학교 나오면 뭐 인류 학교 나오면, 서울에 있는 학교 나오면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꼴레지 드 프랑스라고, 프랑스에서 그 학교 교수가 되면은 최고의 명예가 되는데, 거기에 교수가 돼서 그 교수로 취임식을 할 때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게 돼 있어요. 아는 사람들. 근데 초청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피레네 마을 근처에 당갱이라는 시골에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꼴레지 드 프랑스 교수가 되면 취임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른 파리의 지식인들 축하해주러 온 사람하고 자기의 친구들하고 너무 옷차림이나 얼굴 때깔이나 뭐 태도나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 구석에 가서 삐죽삐죽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서 있는데, 가서 악수하면서 야, 잘 있었냐 하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입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금이 간 하비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불행이죠.
친구들을 만나면 어릴 때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자연스러움이 없어지고 할 말이 없는 이런 관계. 그게 친구만이 아니라 부모나 형제들하고도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회 이동을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다른 하비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브루디가 그런 책을 썼는데 프랑스 여성 작가 가운데 아니 에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에르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해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노르망디 지역의 그 후앙이라는 근처에 조그만 농촌에서 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브루디의 책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농민이었는데 노동자를 거쳐서 돈을 모아가지고 시골에 조그만 카페하고 식료품 파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딸을 사립학교 좋은 데를 보내가지고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고등학교 선생이 됐는데 또 소설을 써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경숙 정도 그런 작가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파리로 와가지고 파리의 상류층 부르주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할 때는 완전히 그 부르주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시골에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가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간격이 생겨서.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자전거 태워가고 학교 데려다 주고 뭐 그랬는데 그런 기억을 하면 아버지랑 가까워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진짜 통하지가 않아. 답답해. 참 힘들어. 어머니하고도.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그 살아온 과정을 그 브루디에가 한 사회학적 개념과 분석 틀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설을 썼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이런 그 밀접하고, 어머니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 수밖에 없는가? 맞지가 않는가?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돼. 정말 답답하고 얘기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쓴 책이 먼저 아버지의 자리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남자의 자리라고 우리나라는 되었는데 아니 에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책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얘기를 이게 이제 그 소설로 쓴 겁니다. 이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는 나는 평생에 두 사람의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근데 내가 여성으로서 여성도 인간답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시몬느 드 보바르한테 제2의 성을 읽으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계급에 따른 불평등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는 브루디에가 쓴 상속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속자가 말하자면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상속자라는 책의 내용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부모가 노동자인 가정의 아이들하고 상류층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습 능력이나 학습 성적이 다른 이유는 부르주아 가정에서는 쓰는 언어, 용어, 상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노동자나 농민 등 하류층 자녀들의 가정생활에서는 어휘가 굉장히 부족하고 논리적인 그런 표현이 적고 감정 표현이 많고 단순하고 그냥 직접적 이러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체계 자체가 부르주아적인 사고체계와 언어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 자녀들은 거기에 적응하는 데 훨씬 힘들어요. 부르주아 자녀들은 가정에서 받은 교육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이 같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적응한다. 그래서 그 상속자들이라는 것, 부모에서 금수저들이, 상속자들은 너무 쉽게 적응하고 잘하는데 장학생들이라고 그래요. 상속자와 장학생이 있어, 프랑스의 대학에는. 상속자는 부잣집 애들. 이게 60년대 쓴 책이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때도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라는 걸 봐서 이제 합격해야 들어가는데 바칼로레아 붙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류층, 금수저 자녀들이니까 걔네들은 문제 없고 노동자들 자녀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야 너도 아버지처럼 노동자가 되지 무슨 공부만 해야 소용없어. 특히 여자들 공부만 하면 불행해. 뭐 이런 게 한국이랑 똑같았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동자 자녀는 노동자 되는 게 당연한데 노동자 자녀들 가운데 공화국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미라클 해피블리켄이라고 공화국이 말하자면 능력 위주로 해서 공부 잘하는 애는 장학금 주는 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노동자나 농민 자녀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진학했다.
얘네들은 그래서 장학생이야. 그 대학생을 두 개로 나누면은 상속자와 장학생 두 개야. 이 두 개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책을 쓴 게 상속자라는 책인데, 그 책을 아니에로라는 이 작가가 읽고 자기 체험을 너무 사회학자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읽고서 시몬 드 보바르에서 나온 여성으로서의 차별받은 체험, 피에르 브로드에가 쓴 상속자라는 책에서 읽은 노동자 농민 계층의 자녀로, 또 나중에는 뿌띠 부르주아의 자녀로 살아온 자기의 경력, 이거를 이해하게 돼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작품을 쓰죠. 그래서 이건 자서전적이기도 하지만 자서전은 아니고, 그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사 같지만 사회사 책도 아니고, 소설이지만 완전한 소설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별한 장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책들을 썼죠.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책들 여러 개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쓴 거는 남자의 자리 라플라스라고 나오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여인이라고, 이것도 우리말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디에는 나중에 죽기 전에 쓴 책으로 이렇게 자기 분석을 위한 소묘라고, 브루디에 죽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 책, 자기 삶을 이렇게 학자로서의 자기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썼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이 사회학자로서 자기의 삶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단지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주관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객관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말하자면 사회학이죠. 사회학은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고, 사회학은 사회학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학문이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연구해서, 사회학 하면은 뭐 외국학자 이름 많이 나오고 복잡한 개념 많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뭐 논쟁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런 학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객관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주관적인 인간들이 겪는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위치에 결정당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체적인 어떤 해석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여태까지는 내가 사회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돼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뜻에 따라서 만들어 갈래. 내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이제 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사회학을 그냥 사회학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학이라고 말하는데, 인문학의 질문은 뭡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가 나는 누구인가 백날 생각해봐야 됩니까?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갖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C. 라이트 밀즈라는 미국 사회학자는 Sociological Imagination,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불렀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았던 사회적 문맥 속에 넣어야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흘러오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지금 여러분 당세대만 알아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살아왔는지 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나 30년, 부모 세대 30년,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 고조 할머니까지 올라가면 100년 정도의 한국 사회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식민지 시대, 해방, 전쟁, 산업화,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주화, 금융위기, 세계화, 정보화, 뭐 이런 쭉 1년에 100년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 걸 알아야 되죠. 역사적으로 나의 위치를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 선 하나,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사회적인 위치에서 있는 선 하나, 이 좌표를 XY축을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 때 우리가 C. 라이트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좌표와 역사적 좌표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지금 비록 여기가 헬조선이지만은 나는 헬조선에서 N포 세대로 그렇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숙고되지 않은 삶,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삶이라는 건 살 가치가 없다. 또 프랑스 어떤 작가가 말했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왔다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 뭐 그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의 방법이지만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X축과 Y축, 역사의 축과 사회의 축 속에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주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인문학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어떤 주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학. 그것이 나는 이제 인문학적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질문이지만은 인생이 깁니다. 100세 시대라는 얘기 있듯이 50대 중년 여성, 60대의 남성, 70대의 여성 다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죠. 그것이 성찰된 삶이고 그것이 주체적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죠. 보람된 삶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문학적 사회학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오늘 인문학적 사회학 1강을 우리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PPT 안 쓰고 그냥 뭐 준비는 해왔습니다만은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뭐래요 이거 자생적인 그냥 공연이죠 말하자면. 전 일종의 공연인데 각본은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맞춰서 했는데 여러분한테 잘 전달됐길 바라고 이것으로써 제 강좌 1강좌를 마치고 다음번 기회에 2강좌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